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래도 어릴 때는 곧잘 웃기도 하고 조잘조잘이기도 했었죠. 한데 사춘기가 지나며 본격적으로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가끔 좀 섭섭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들이니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하긴 제가 아이에게 뭔가를 바랄 처지가 아니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모를 만나 고생했지만 너무 잘 자라줬거든요. 사실 저는 선천적으로 왼쪽 다리가 좀 짧아요. 그래서 걸을 때 다리를 전답니다. 그런 제가 똑똑하고 멀끔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것만도 감사한 일이죠. 게다가 얼마 전에는 아들 덕을 톡톡히 보기도 했고요. 평소 말수가 적은 아들이 그날만은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의 서름을 말끔히 씻어내며 가슴속의 응어리를 풀 수 있었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걸어온 험난한 세월을 넋두리하고 저희 아들 자랑도 해보려고 말이죠. 저는 몸은 불편했지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부모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대학 입학을 앞두고 부모님이 한꺼번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홀로서기가 시작됐네요.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고민하다 몸을 쓸 필요가 없는 일을 선택하게 됐어요. 바로 콜센터에서 업무 전화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른다는 거였죠. 열심히 하니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고 실적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원들보다 빠르게 팀장까지 달게 됐네요. 그래서 나름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 직장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산동네 쪽방에서 살던 저는 제법 깔끔한 오피스텔로 이사도 했어요. 그러다 새로 이사한 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답니다. 남편은 저희 옆집 남자였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오가며 종종 마주쳤는데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오더군요. 하지만 전 제 처지를 생각해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정말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1년이 넘는 시간을 끈질기게 구해야 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남편의 노력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네요. 그리고 2달 후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됐어요. 물론 저에게는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좋다고 하는데 누가 말려. 만약에 엄마가 상처 주는 말씀하셔도 그냥 흐여들어.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본가에 도착한 날,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기함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다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죠. 아니, 너 다리가, 왜 그러지? 어디 다쳤나?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소연 씨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좀 불편해요. 그래도 생활하는 데는 아무 지장도 없어요. 뭐야?
아, 그럼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한단 거야? 너는 이 중요한 말을 왜 안 했어? 집안에 들어올 필요 없으니 당장 데리고 나가. 엄마, 사람 면전에 대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인사하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을. 누가 인사 오라고 했어? 네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만 했지 저런 애라고는 얘기 안 했잖니. 진작 알았으면 나 오라고도 안 했다. 나 긴 말하기 싫으니 어서 데리고 나가. 아휴, 준석이네는 괜히 오라고 했네. 안 그래도 바쁜 애들을. 그런데 그때 시동생 내외가 아이를 안고 대문으로 들어섰어요. 그러다 시동생이 저를 보고는 웃으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안 칼진 목소리로 소리치셨어요. 형수님은 무슨, 너희들 괜한 걸음했다. 준호는 지금 나가던 길이야. 너희는 왔으니 저녁이나 먹고 가거라. 그 말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시동생 내외는 영문을 몰라 저희를 바라보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화가 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갈 때였어요. 제가 다리를 저는 것을 본 동서가 깜짝 놀라며 말하더군요. 어머, 저분 다리를... 웬일이야. 자기 봤어? 저러니 어머님이 노발대발하셨지. 아니, 아주버님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사람을...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동서를 향해 원성을 높였습니다. 재수씨, 저희 아직 안 나갔습니다. 말씀 가려서 하세요. 아니, 너는 뭘 잘했다고 둘째를 잡어? 얘가 뭐 틀린 말 했니? 사돈 어른들도 분명히 네 결혼식에 오실 텐데 그럼 둘째 얘 얼굴이 뭐가 되니? 그런 대단한 집에서 이런 결혼을 어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내가 부모 없는 거는 100번 양보했다. 근데 탈이까지 저 모양인데 어떻게 허락을 안 한 거야? 난 죽어도 못하니까 당장 헤어져.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눈을 부라리며 화를 내셨고 저는 중간에서 심장이 타들어갔네요. 네, 그런 대단한 사돈을 놀라시지 않게 저희가 알아서 결혼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재수씨, 나중에 이 사람한테 꼭 사과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온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사과했어요. 자기야, 이런 일 당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미리 말했으면 좀 덜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괜히 자기 보시기도 전에 편견 가지실까봐. 그런데 말씀 안 드린 게 오히려 잘못 같아. 미안해.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준호 씨가 싫은 소리 듣고 내가 더 미안하지. 어머니 저러시는 거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입장 바뀌면 나도 더 했을지 모르지 뭐. 그런데 동생 와이프 친정이 부자야? 아까 어머니 말씀이 그렇던데. 사실 내 동생이랑 재수씨가 다 사돈 어른네 회사 다녀. 그 업계에서는 꽤 이름이 난 곳인가 봐. 그래서 어머니가 사돈 댁을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지. 자기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 말에 저는 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저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조건 때문에 괜히 주눅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에 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강하게 나오더군요. 가족들 없이 둘이서만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장남이니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신랑의 끝에 저도 남편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웨딩 촬영 후 제주도로 소박한 신혼여행도 다녀왔어요. 두 사람의 오피스텔 보증금을 합치니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는 살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신혼을 시작했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영원히 저희를 받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입장은 달랐습니다. 한 집안의 장남이 저 때문에 부모와 인연을 끄는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몰래 계속 시어머니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희가 따로 살림을 차린 게 절대 용서가 안 된다며 완강하시더군요. 저는 결국 그렇게 어머니에게 내쳐준 채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100일이 된 아이를 데리고 찾아가자 어머니의 표정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을 꼭 닮은 아기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조금씩 곁을 내주게 되셨습니다. 사실 그 곁이라는 게 별게 아니었어요. 그냥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 불러서 일을 시키시는 것이었죠. 하지만 전 저를 맏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시는 것처럼 기쁘더라고요. 상황이 그렇게 바뀌자 남편도 못 이기는 척 시댁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왕래를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동서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여전히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말 조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주방에서 일하는 제 옆으로 와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애 학교에는 가지 마세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애 엄마 다리가 그런 걸 보면 따돌림 당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주버님 보내시고 학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뭐? 동서는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자매했다고 차별하는 게 맞는 거야? 어머, 형님. 저는 정말 애가 걱정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가족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줘요?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면 제가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역시 이래서 어렵게 자란 사람들한테는 호의도 조심해야 되나 봐요. 무조건 뾰족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더니 제가 만든 음식을 쏙 들고 나가버리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절에 시댁에 모여 아이들이 어머님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준비해 두신 세뱃돈을 나눠주셨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동서의 아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아이를 바라봤네요. 그랬더니 글쎄 아이가 자기가 받은 세뱃돈을 제 손에 쥐어주는 겁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웃으며 물었어요. 이 영민아, 이거 왜 주는 거야? 큰엄마 용돈 주는 거야? 네. 엄마가 그러는데 장애인은 거지래요. 그래서 동냥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같은 부자가 돈을 줘야 하는 거랬어요. 그래야 멋있어 보이는 거래요. 저는 조카의 충격적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네요. 그런데 그 모습을 제 아들이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손에 든 돈을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버렸답니다. 그래도 달아오는 얼굴은 금방 수습되지가 않았죠. 저는 동서를 향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도대체 아이를 붙잡고 무슨 말을 했기에 조카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기가 차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동서에게 달려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표정 관리를 하고 거실로 나갔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도 동서의 무시와 조롱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동서 편을 들며 제겐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더군요. 맏며느리가 속이 좁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면서 참으라고만 하셨죠. 시동생도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동서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와이프를 모른 척 눈 감아버리기 일쑤였고요. 그러다 가끔 참다 못한 저희 남편이 자기 동생에게 한마디 했어요. 그럼 그게 또 화관이 되어 또 어머님이 저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웬만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려 노력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한 비극이 저희 가족을 접쳤습니다. 남편의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3중 추돌 사고가 난 거죠. 그 사고로 남편은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박력 있던 저희 남편은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지기능 장애와 언어장애를 얻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이 저를 잘못 만난 탓이라며 원망하셨어요. 이거사, 죽으려면 네가 죽지. 왜 멀쩡한 내 아들을 잡어? 이게 다 네가 박복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내 자식 돌려놔라. 그 잘났던 내 새끼가 왜 저런 모질이가 돼? 너 같은 팔자 사나운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네 부모도 사고 나서 한꺼번에 죽었다더니 그 어부가 내 아들한테로 옮겨간 게 아니고 뭐란 말이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내 새끼 고쳐서 데려오기 전에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어라. 그렇게 어머님은 저만 보면 길길이 날뛰며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댁의 발길을 끊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모진 욕을 먹으면서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네요. 멀쩡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어린애처럼 변했는데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그 사고 이후로 저는 졸지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아 때문에 그만뒀던 회사에 다시 취업을 부탁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일을 시작하니 생활비는 어느 정도 충당이 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병원비였어요.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으면 좋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죠. 그런데 저희의 이런 상황을 아는 어머님이 동선애에게 부탁을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고 준호 고쳐주는 거 아니다. 다행히 네 동선애가 여유가 있잖니? 가서 고개 숙이고 부탁해봐. 이럴 때 기댈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어머니, 어렵지만 제 힘으로 해볼게요. 낮에 일하는 거 말고도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 더 구해보려고요. 그깟 푼돈으로 어떻게 취업이랑 생활비를 감당한다 그래?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라니까. 시애미 말이 말 같지가 않니?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서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죽기보다 싫었지만 제 어깨에 남편의 치유와 아들의 생계가 달려 있었죠. 그래서 눈을 질끈 감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렵게 돈 얘기를 꺼낸 저에게 동서가 뜻밖의 제안을 하더군요.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저희도 그냥 빌려드리긴 좀 그러네요. 아무리 형제간이라고 해도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래서 말인데 형님네 집 담보로 잡아도 되죠? 뭐?
우리 집을? 어머, 왜 그렇게 놀랐어요? 설마 뭐, 조건도 없이 그냥 비어가겠다고 온 건 아니죠? 가까울수록 금전거래는 정확해야 돼요. 형님도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뭐, 싫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은행에 가서 알아보시던지. 아니야. 은행에선 이미 기존 대출도 많고 조건도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했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동서는 저희 집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더군요. 그러자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무조건 동서를 은인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동서 칭찬을 하며 고마워하셨죠. 작은 애한테 고마워해야 돼. 누가 그리 큰 돈을 척척 내주니? 요즘 세상에 아무리 형제라도 모르는 척하는 사람이 대반이야. 물론 저도 고마운 마음은 들었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고만장해지는 동서의 태도는 감당하기가 힘들더군요. 동서는 저희에게 금전적 도움을 준 뒤부터 아예 저를 아랫사람 취급했어요. 그러면서 툭하면 출근해야 하는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거절이라도 하면 협박도 서슴지 않았어요. 형님, 내일 애 학원 등록하는 날이라 줄 서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가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형님이 대신 줄 좀 서서 기다렸다가 등록해 주실 수 있죠? 내일은 나도 출근해야지. 부탁하려면 좀 일찍 말을 하지. 바로 전날은 휴가 내기가 힘들잖아. 싫으면 어쩔 수 없죠. 제가 회사 간두더라도 쫓아가야죠. 저희 아빠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회사 빠지고 그런 꼴 못 보는 분이시거든요. 그렇다고 저렇게 공부 잘하는 애를 학원에 안 보낼 순 없잖아요? 근데 제가 회사 그만두면 저희도 형님 빌려드린 그 돈 바로 회수해야 돼요. 내 코가 석도인데 어떻게 남의 사정 다 봐주겠어요. 안 그래요? 알았어, 동서. 내가 지금 얼른 물어볼게.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부탁해볼게. 학원이 어디라고 했지?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확인하고 늦지 않게 가서 기다리세요. 10시부터 접수 시작인데 인기 강사라서 아마 새벽부터 기다려야 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마. 그래서 저는 회사에 거짓 핑계를 대고 휴가까지 내야 했죠. 그리고 새벽부터 학원 앞에 줄을 서서 무사히 조카의 수강 등록을 할 수 있었네요. 물론 모든 집안일도 다 제 차지였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예의상 일을 마무리할 때쯤 찾아와서 상차림 동네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 철저한 가까울이 된 이후 동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역시 동서에게 저자세인 건 저와 마찬가지였죠. 그 이후부터는 매년 하는 김장도 제가 도맡아야 했어요. 동서는 건강에 예민하고 입맛도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할 때 신경이 많이 쓰였죠. 작년 김장도 마찬가지였어요. 11월이 되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군요. 김장하러 언제 올 거냐?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고 찬바람 더 불기 전에 와. 그리고 올해부터는 사돈 때 김장까지 해야 되니 더 바지런 떨어야 돼. 그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주던 도우미가 그만뒀다고 하더라. 네? 알겠어요. 주말에 갈게요. 대추는 제가 미리 알아봐서 주문해 놓을게요. 그래서 저는 일에 치여 정신없는 와중에도 김장을 위해 주말을 반납했습니다.
사돈 댁에 보낼 김치까지 하느라 예전보다 2배나 되는 재료들과 씨름을 해야 했죠. 그렇게 주말 내내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온종일 김장만 했어요. 그러고 나니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은 동서와 시동생이 나타나더군요. 어머님은 얼른 수육을 삶아 저녁상을 보라고 재촉하셨어요. 저는 숨 한 번 돌리지 못하고 또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슬며시 주방으로 들어오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도 좀 쉬어야 하는데. 이리 와봐. 내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 아휴, 무뚝뚝한 우리 아들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다 컸네. 엄마는 말만 들어도 힘이 나는 것 같아. 근데 아빠는? 아빠 혼자 두지 말라니까. 어서 나가봐. 엄마 괜찮아. 저는 동서가 오자 남편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고 이후로 동서는 대놓고 저희 남편을 껄끄러워했거든요. 곁에 다가오는 것도 싫어하고 함께 밥을 먹는 것도 내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 때문에 간신히 참는 것 같더라고요. 잠시 후 저는 완성된 수육과 굴무침 김장김치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상을 들고 나가려는데 동서가 주방 안으로 빼꼼히 고개를 들이밀며 말했어요. 형님, 김치 간 좀 볼게요. 그럴래. 지금 수육 다 됐는데 나가서 편히 먹지 왜. 그냥 한 입만 먹어볼게요. 사실 저희는 오기 전에 밥을 먹고 와서 입맛이 없거든요. 간만 살짝 보고 괜찮으면 김치만 가지고 갈 거예요. 이리 좀 줘보세요. 동서 역시 저희 남편과 겸상을 하는 게 불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하는 수 없이 김치 한 쪽을 들어서 동서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맛을 본 동서의 표정이 갑자기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삼키지도 않고 냅다 싱크대로 달려가 김치를 뱉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눈을 흘기며 말했죠. 아니, 간이 왜 이래? 완전 소금이잖아. 우리 부모님 고혈압 있어서 짜게 드시면 안 되는 거 못 들었어요? 이건 뭐 사람을 잡자는 거야 뭐야? 아니, 그렇겠죠? 아까 어머님이 간은 다 봐주신 건데 이상하네. 그럼 내가 없는 말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짜증나. 사람 사서 김장한다는 걸 어머님은 괜히 가져다 먹으라고 하셔서 부모님 기다리시는데 저런 소태를 어떻게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저는 김치 한쪽을 들어 입에 넣어 간을 보고 말했어요. 동서, 내가 다시 먹어봐도 적당한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짜다 그래? 김장김치가 다 이 정도 간은 하지. 어머, 그럼 내가 괜한 트집 잡는다는 거예요. 간이 짜니까 짜다고 하지. 입맛이 그렇게 둔하니 그동안 음식들도 다 그 모양으로 했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내가 그동안 형님 그 똥손으로 만든 음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결혼한 게 몇 년인데 아직도 그렇게 간을 못 맞춰요. 모르면 학원이라도 좀 끊어서 공부를 좀 해요. 맏며느리라는 사람이 도대체 책임감이 없어. 하긴 고졸이니 어디 공부든 요리든 학원 가서 배울 엄두가 나겠어. 아무리 그래도 무식하게 김치 가난한 세대로 못 맞춰요. 그 말을 듣자 저도 그동안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놔버리고 싶더군요. 고단한 나중에 주말도 반납하고 이런 사람한테 너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회사 다니랴 애 아빠 챙기랴 정말 정신없는 사람이야. 아침부터 동서네 친정김치까지 만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럼 맛을 타박하기 전에 그래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혀. 누가 해달라 했어? 나는 사람 사서 한다는 걸 어머니가 억지로 가져가라고 하셨다고. 지금 꼴랑 그깟 김장김치 좀 했다고 나한테 요새 부리는 거야? 저런 소금 덩어리 김치는 저도 안 먹어. 그러니까 너나 가져다가 거지 같은 너희 식구들이랑 다 먹어치우라고. 그러더니 김치를 들어 제 얼굴을 향해 냅다 집어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제 온 얼굴과 몸은 김치국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니 갑자기 머리가 멈춰버리더군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네요. 그런데 소란을 듣고 어머님과 시동생이 주방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천천히 저희 아들도 따라 들어왔죠. 저는 그런 모습을 아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얼른 돌아섰어요. 그리고 식탁에 있던 햄즈를 들어서 재빠이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늦은 것 같더군요. 아들이 주먹을 불끈 쥔 채 저를 향해 물었거든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작은 엄마가 이런 거 맞아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음식을 덜다가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말도 안 돼. 밖에서 작은 엄마가 엄마 잡는 거 다 들었다고요. 아들의 말에 봉서가 팔떡 뛰며 말했어요. 저놈 자식 말하는 것 좀 봐. 잡긴 누가 뭘 잡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썩 나가지 못해. 작은 엄마,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돌보고 회사 다니는 것만도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김장한 사람한테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다 작은 엄마 천벌받아요. 뭐? 너 지금 천벌이라고 했어? 어린 놈이 어디 눈에 치켜뜨고 작은 엄마한테 악담이야. 천벌은 너같이 은혜도 모르고 날뛰는 싹수 없는 놈들이나 받는 거야. 우리 아니었으면 벌써 길바닥에 앉았을 인간들이 작장을 하고 달려드네. 어이가 없어 진짜.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는 거구나. 그저 돈. 알았어요. 그 돈 갚을 테니까 제발 우리 엄마 좀 그만 괴롭혀요. 아들의 말에 순식간에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동서가 피식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네가 돈을 갚아? 무슨 수로? 너 우리가 무슨 푼돈 빌려준 줄 알아? 그래, 갚아봐 어디에. 근데 못 갚으면 너희는 나가야 될 거야. 우리가 너희 집 반보 잡은 건 알지? 잘 알죠. 그래서 그 돈 벌려고 저도 정말 고생했거든요. 근데 이거면 친구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내 동서 앞에 집어던졌습니다. 그 순간 저를 비롯한 모두가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통장을 펼쳐본 동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네요. 동서는 눈을 껌뻑이며 더듬거리는 말투로 물었어요. 너, 이거 도대체 이렇게 큰 돈이 어떻게 생긴 거야? 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하긴 뭐래요. 정당하게 제 힘으로 번 돈이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네가 무슨 수로 1억 가까운 돈을 벌어? 그러자 이번에는 동서의 말을 들은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죠. 1억?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그게 다 사실이야. 걱정 마세요, 엄마.
저거 제가 주식으로 번 정당한 돈이에요. 사실 중학교 때 아빠가 저한테 아빠 이름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뉴스에서 주식 얘기를 듣고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200만 원을 주면서 다 날려도 괜찮으니 공부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불려온 돈이에요. 사실 그동안은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 시장이 좋아지면서 투자한 종목이 족족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입을 떡 벌인 채 아들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동서를 비웃듯이 쳐다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작은엄마,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내일 당장 송금해드릴게요. 그 대신 근저당 해지 서류 준비해서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이자까지 쳐서 두둑하게 입금해드릴 테니 형이랑 맛있는 저녁이라도 좀 드세요. 아참, 근데 영민이 형 잘 있어요? 요즘 공부하느라 정신 없는 것 같던데. 고3이라 힘들다고 하죠? 그래도 형은 인복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시험 문제도 다 미리 알려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1등은 뭐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어요. 아들의 말에 이번에는 시동생이 어리동절한 표정으로 묻더군요. 서민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선생님이 미리 문제를 알려주다니.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작은 아빠도 모르셨던 거예요. 와, 영민이 형 진짜 대단하네요. 입이 정말 무거워요. 겸이 술 깨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입단속 시키더니 정말 부모님도 모르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는지 시동생은 이죽거리는 저희 아들을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 똑바로 말해. 지금 영민이한테 바로 전화해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면 넌 작은 아빠 손에 혐을 칠 줄 알아? 제가 왜 없는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전화하실 필요는 없어요. 증거가 다 저한테 있거든요. 작은 아빠 힘드시지 않게 제가 여기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러더니 아들은 휴대폰을 켜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아들과 조카의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한데 조카는 혀가 잔뜩 꼬인 게 술을 마신 것 같은 목소리였죠. 야, 이성민, 너 지금 우리 집에 가서 아빠 양주 들고 문자 보내는 주소로 좀 와. 뭐? 형, 나 내일부터 시험이야. 지금 공부해야 돼. 그리고 양주 마신 거 작은 아빠가 하시면 어쩌려 그래. 야, 이게 요즘 오냐오냐 해줬더니 기어오르냐? 그거 먹고 적당히 보리차 채워 넣으면 된다고. 네가 그런 거까지 왜 참견이야? 당장 안 튀어와? 조카는 동서를 보고 배웠는지 어릴 때부터 아들을 부려먹으며 군림하려 들었죠. 그리고 저희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그런 행동은 더 심해졌어요. 아마 토마하던 날도 아들에게 술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네요. 동서는 평소 조카가 모범생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술을 훔쳐오라고 시키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형, 나 내일 시험이라니까 시간 없어. 더 흘고 있네. 공부 그까짓 거 뭐하러 하냐? 선생들 구린 거 하나 잡아내면 내신은 그냥 거저먹기야. 너 내가 말 안 했냐? 우리 담임 옆반 여선생하고 바람났잖아. 물론 둘 다 유부남 유부녀지. 내가 입만 열면 그 사람들은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거야. 내가 존재주가 좋냐?
둘이 이상 후 왔길래 지력해봤더니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고. 덕분에 내가 시험 문제 미리 받아서 꼴 빨고 있는 거 아니냐. 너처럼 책상에 앉아 공부해봐야 나 같은 놈은 못 이기는 거야. 난 대학도 수시로 붙어서 이제 놀고 먹는 일만 남았잖아. 인생을 좀 편하게 살아라, 이 멍청한 동생아. 잔말 말고 얼른 와라. 30분 전다. 그러더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막고 동서와 시동생을 바라봤어요. 역시나 두 사람도 기함한 채 입술만 깨물고 있더군요. 그때 저희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두 분 다 모르셨군요. 형은 내신이 좋아서 대학도 수시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사실을 알았는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예전부터 그러셨거든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형 때문에 내신에 밀리고 대학도 떨어진 피해자가 있을 텐데 형 같은 사람이 좋은 대학 가서 잘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갑자기 동서가 아들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미안하다. 작은 엄마가 다 잘못했어. 돈 안 갚아도 돼. 가족끼리 무슨 이자를 주고 돈을 갚고 그래. 서로 어려울 때 돕고 그러는 거지. 작은 엄마가 그때는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내일 바로 가서 너희 집 근처 난 불자.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도 금전 문제는 정확히 해야 한다고 하시던 거 제가 똑똑히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이죠. 가족이라고 돈을 막 달라고 그럼 되나요, 어디? 그러니 가족이라고 범죄도 눈 감고 넘어가는 건 안 되겠죠? 그러자 시동생과 함께 나서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성민아, 영민이 사촌이지만 너한테 하나뿐인 형이잖니. 조금만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네가 하라는 대로 하마. 그러니까 제발 이번 일만은 그거 밝혀지면 영민이는 대학이고 뭐고 인생 시궁창에 빠지는 거야. 부모가 어떻게 그걸 지켜보고만 있겠어. 제발 부탁이다. 자식이 망가지는 건 보기 힘드시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 앞에서 당하는 거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동안 두 분이 제 앞에서 저희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절대로 이대로 못 넘어가니 쓸데없는 미련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형 설득해서 자수하라고 하세요. 어떤 비밀이라도 영원할 순 없다는 거 아시죠? 어떤 게 형을 위하는 길인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들의 말에 시동생은 힘없이 잡았던 멱살을 풀더군요. 그리고 쓰러지듯 소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열하는 동서를 바라보며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저 자식 저렇게 된 건 다 당신 탓이야. 오냐 오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 애가 저 모양이 된 거 아니야. 그런 말이 어딨어. 잘할 때만 당신 탓이고 아니면 다 내 탓인 거야. 같이 키워놓고 이제 와 누구 탓을 해? 얼마 후 아들은 동서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어요. 고등학생 아들에게 그런 금전적 도움을 받게 될 줄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아들에게 연신 고맙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자수한 조커는 피해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불륜교사들을 협박해 시험 문제를 유출시킨 정황이 드러났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았네요. 그것도 자수한 점을 감안해 실형은 면하게 된 거라더군요. 당연히 학교에서는 퇴학당하고 수시 합격한 대학에서도 입학 취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 시험 문제를 유출한 교사들도 처벌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조카가 벌인 이 엽기적 행각이 학생들에 의해서 인터넷에 유포됐어요. 그러면서 동서와 시동생이 다니는 사돈어른의 회사에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됐죠. 어떻게 알았는지 조카의 사진과 신상까지 금방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는 기겁한 친정 식구들로부터 의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라도 살아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시동생은 늦은 나이에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소에 다니고 있네요. 그때 일을 계기로 저는 제 삶을 반성하게 됐어요. 남편이 다치고부터 먹고 사는 일에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저를 우습게 보는 동서에게 자존심도 없이 비굴하게 굴었답니다. 어떻게 해서든 도움받고 싶어 잘 보이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아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 행복은 남이 아닌 제 손으로 이뤄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를 공부해 어린 나이에 성공을 이루었죠. 그걸 보니 저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제 손으로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아들은 지금 경영학과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바쁜 생활 중이지만 사회복지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돕는다는 말에 정말 명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부디 귀한 시간을 남에게 기대며 허비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읽으며 정말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똑 부러지는 아들을 두셔서 새 인생 살게 되신 사연자님의 안나에도 함께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돈 때문에 서러웠었던 이야기가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눠보시며 서로 위로를 받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사연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